네, 반갑습니다.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오늘은 신용환 교수,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G7 초청을 받아서 지금 캐나다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정상끼리 그 회담하기 이전에 공군 1호기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라는 좀 깜짝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례적인 악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일단 질문 받고 이렇게 좀 소통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바로 소통에 들어갔던 건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는 또 화기애애하기도 했고 또 되게 가벼운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의 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게 언론사에서 송출하는 그 모든 중계 영상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다 이제 그 소음도 가득하고 원래 이제 음향을 또 따로 따서 보통 이제 언론사에 받아 쓰는데 그런 게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 아 정말 날 것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1년 9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복원할 건 복원하고 또 넓혀갈 건 또 순방길에서 좀 넓혀가자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긴 한데 그 이전에 그 기자간담회 모습 영상은 또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보고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정축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당초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번 순방길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정상화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그러한 길이었다. 이런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언론의 제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공군 1호기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동안 닫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짜놓은 각본대로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땡전 뉴스 옛날에 하듯이 그랬죠.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날 것으로 그리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좀 전에 표현해 주셨는데 받는다가 아니라 폭풍 질문을 막 대통령이 거꾸로 이제 기자들에게 막 질문을 하죠. 예. 그런 모습들이 쌍방향 소통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정부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듯이 예. 비행기 그 소음이 그대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치밀하게 미리 준비 못한 이런 측면도 있겠죠. 이제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시간 전부터 갑자기 분주해져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면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 측면이 아마 가장 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또 이제 기자들의 뭐 좌석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대변인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원래 이제 이번 순방길에 오르기 이전부터 기자단들이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축소가 되어 있었고 또 뭐 MBC는 배제당하고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참에 다시 그걸 또 원상으로 복구해가지고 더 많은 기자단들이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했지만 사실 이번 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된 차원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복원된 상태에서 가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특히나 이제 MBC도 그 기자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많을 때는 한 280명, 300명 예. 이렇게 됐었는데 그 윤석열 정권의 뒤에 탄핵 국면 이후에 상당수가 이제 복귀시키고 많이 흐트러져 있었단 말이죠. 어차피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자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가는 거를 이틀 전 밤에 기자들도 동행할 기자들을 받게 됐어요.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예. 희망하는 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그 긴박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막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그렇죠. 그런 정권이고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자단이 전체 언론사별로 아직 그 대통령실에 가는 기자단이 확정이 안 된 언론사도 있을 거예요. 중앙 언론 그리고 지역 언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한 건 있을 겁니다. 기자실 자체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짧은 기간에 준비되다 보니까 뭐 이런 미흡함이 또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번에 이 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졌던 이 기자 간담회,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열흘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해외 순방을 최초로 나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격의 없이 뭐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항상 소통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저는 좋은 출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실력과 의지, 방향성의 면에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뭐 실력이라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현안을 바로 물어봐도 별 무리 없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고, 방향성도 결국에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정부라는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지의 면에서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뭐 준비 다 하고 맞추고 준비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라도 나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까지 다 담겨 있었던 그런 장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윤석열 씨는 과거에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했죠.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면서도 소통하겠다라는 식의 구호만 난무했을 뿐 사실상 하나의 대국민 사기 쇼에 불과했던 그랬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위치도 용산에 있느냐 청와대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실력이 있냐 의지를 갖고 있냐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전용기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나는 게 윤석열 시대 때는 소위 말하는 입틀막, 그러니까 예. 탑승 배제를 시키면서 기자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언론사만 데리고 가겠다는 아주 편협한 왜곡된 언론관을 보였었고, 그 전용기 안에서도 CBS와 제가 채널A로 기억을 하는데 특정 기자들만 또 앞으로 불러가지고 특혜를 주는 아주 그 특수부 검찰의 그 나쁜 짓을 대통령이 돼서도 반복했던 아주 수준 미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의 과정으로 되돌려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상화가 이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공군 1호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에서부터 좀 눈에 띄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뭐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여튼 이 외교와 관련해서도 비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외교만 나갔다라고 한다면 국가망신, 뭐 말실수에 심지어 뭐 국제적 왕따 논란도 계속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외교 참사가 줄지어서 이어졌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와는 다른 어떤 정상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외교의 복원이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두 분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번 순방길에서 뭔가 좀 기대되는 외교적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의 나라적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뭐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교가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이 외교라는 게 정치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어려운 국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반대로 말하면 국내 정치, 뭐 지방 정부도 잘하고 중앙 정부 운영도 잘한다면 국제 정치도 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의 성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군이 막 밤에 국회에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전 세계가 봤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제압을 했다. 그리고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국제사회 무대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저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순방에서는 큰 욕심낼 것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데뷔 무대니까 부상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다가 오시면 저는 뭐 절반 이상의 성공 아니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디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 오셔도 성공한다고.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게 국격의 네. 실추, 추락, 따돌림, 그렇죠. 말실수,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이든 날리면 뭐 가장 대표적이죠. 아, 그렇죠. 그게 아마 취임하고 석 달쯤 있다가 벌어진 일일 거예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그야말로 데뷔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해서 이렇게 땅까지 지하실까지 추락했던 것을 정상화 가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있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번 보시면 국가 경쟁력이 대체로 20에서 2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27위로 추락되어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더 떨어진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거에 비해 보면 지금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군사력 이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군사력은 세계 6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교역량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입해서 하는 그 경제 규모에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이 27위로 떨어졌다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예. 대표적으로 이제 내란, 친위 쿠데타가 그만큼 많이 우리를 끄잡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전에 농담 주신 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가서 인사만 우리 정상 국가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셔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7단계 하락한 27위인 점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대외 신인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번 이 외교 첫 번째 무대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면 국가 경쟁력을 좀 회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회사의 비유를 하자면 회사의 예. CEO가 회사를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술만 먹는다. 내지는 회사에 안에 있는 회사 자금을 착복한다. 그러면서 일을 안 한다.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물며 회사도 아니고 국가인데 지난 3년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보여줬던 이 만행은 정말 나라를 그냥 망가뜨려 놓은 시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도 다 각 국가 간에 현안이 있고 하루라도 이게 분초를 다투는 외교가 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특히나 지난 이 내란 국면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중국도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결전내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시간 다 날려버렸죠, 파괴했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G7을 시작으로 해서 뭐 나토 회의에도 이제 가시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올해 가을에는 또 에이펙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만회해야 할 저력이 있고 또 외교력이라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의 달인 그리고 정치도 상당히 잘하셨고 하니까 저는 뭐 국제 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외교도 상당히 저는 잘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순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중요한 또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언론에서도 뭐 성과 부분 또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취임 후에 10일 만에 이뤄진 외교 무대라는 점. 어쨌든 역대 최단 시간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청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을 것 같고요.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외교적 스킨십. 뭐 이제 일단 소통에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결국 대단한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서 이제 계속 이 비교선상에서 이제 얘기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외교적 참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단연 두 분이 생각하기에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외교적 참사라고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너무 많은데 이건 너무나 심했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거. 외교 참사와 국내 정치를 둘 다 말아먹었던 게 예.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그 우크라이나를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가면서 국내에는 아마 수해가 났고 했는데 뭐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냐 그런 말을 윤석열 씨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나라는 조금 맞아요. 혼동은 그렇죠. 있는데 아마 외교 일정이 끝나고 아마 갑작스럽게 그때 아마 우크라이나를 뭐 무리해서 아마 갔던 예, 일정인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수해 때문에 인명의 피해가 있고 또 재산상 손실이 있고 대통령의 그런 진두지휘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난안전본부장 그분도 이제 지방행정고시 출신인 이한경 본부장 차관급입니다만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럼 서로 지방행정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역량이 있거든요. 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할 일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 지시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이걸 잘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신상필벌을 통해서 더 뛰게 만드는 공직사회가 움직이게 만드는 게 리더십의 역할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게 뭐냐. 물론 그건 맞죠. 본인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술만 퍼먹었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그럼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통령다움을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나 즉 국외에서 다 보여주고 있고 그것과 가장 대조적인 장면은 그 윤석열 씨의 그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했던 그 그렇네요. 발언이 전 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지금 다시 좀 새록새록 기억이 네, 납니다. 바이든 날리면은 뭐 워낙 많이 알려져 네. 있어서 그걸 빼고 나면 단연코 외교 참사에서 가장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김건희 명품 쇼핑. 아, 그 맞습니다. 명품 가에 뭐 베트남에서 하는 거는 저 유튜브 화면에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또 어디야 그 라트비아였나요? 리투아니아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국가 이름이.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예, 리투아니아에서 그 특정 명품 거기 가는 것도 찍혀 있고 또 뭐 직원들이 그걸 명품 샵에 가서 바꿨는지 어쨌는지 그걸 손에 들고 이제 막 수행하는 멤버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사진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렇게까지 과연 영부인이 이 정치 외적인 걸로 주목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가에 또 국격에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캄보디아 가서 어떤 소년을 안고 또 그게 이제 연출처럼 돼서 네. 대한민국에 왔다 가고 지금까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ODA 자금에 대한 의혹까지로 그렇죠.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예. 김혜경 여사께서는 뭐 전혀 그것과 대비되는 아마 내조를 할 거라고 보고 더 이상 그런 황당한 뉴스로 정상회담의 앞쪽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흐려지거나 물타기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건희 씨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장면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항상 그 외교 무대에 나가면은 뭘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멍 때리고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는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 국제회의 가면은 네. 정상들끼리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 3, 4, 5, 뭐 먼저 가서 말도 좀 건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혼자만 그냥 멀뚱함치 서 있는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함 때문에 나타난 참사인데 워낙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김건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본인이 선을 넘어가지고 대통령을 진두지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도 막 김건희가 박수 치면서 막 옆에 실무자들 지시하던 모습이라든지 저도 나라는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동남아시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좀 이렇게 여름 예, 그 예. 축제 옷을 입고 윤석열이 못 나가니까 김건희가 빨리 나가라고 막 손짓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코치를 하는 이런 모습도 다 찍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죠. 이게 정말 뭐 윤석열이야 뭐 정치도 못하고 국내 정치도 못하고 외교 정치도 당연히 못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선 뭐 이런 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정치를 잘하시고 외교도 잘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과거에 어두웠던 면들은 이제는 좀 기억 속 저 멀리로 보내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왜 굳이 제가 다시 여쭤봤냐면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계속 연이어 있어 왔던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첫 외교 무대에서조차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과라는 얘기가 이래서 더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외교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단연 좀 관심사는 아무래도 뭐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런데 또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지금 그냥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게 불발이죠. 됐죠. 불발이 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동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예. 왔다가 하루도 아니고 그냥 바로 사실은 일종의 이제 개회식 비슷하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상견례 정도는 하겠죠. 그 정도 서로 그냥 얼굴 인사, 눈 인사 뭐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논의, 뭐 관세 협상 포함해서 이런 실무적인 어떤 큰 틀의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는 요번에 한미 간에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호주나 남아공 이런 데 이제 양자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막 설전 벌이고 참모들 그랬죠. 예. 설전 벌이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마디 대화 속에서도 그 노하우가 어떤 그 간접적인 그러니까 한번 건너가지만 그런 노하우가 체득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이 부분은 아마 기본적인 게 있겠죠. 예, 예. 시간의 문제고 얼마나 길게 여러 아젠다를 하느냐 이런 건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기존에 이제 윤석열이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친일이다 해서 뭐 퍼주는 거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다시 바로 접을 거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잠깐 들렸다 가는 수준으로 이제 왔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지점들은 그거더라고요. 중동의 상황이 지금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뭐 이스라엘 이란의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G7에 방문을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호의적인 정상들이 없어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 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예, 예. 또 지금 대통령 두 번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또 잘 알려진 인물이고 또 최근에도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전 세계를 상대로 그냥 통상을 가지고 다 휘저어놨기 때문에 아마 G7에서도 뭐 정상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뭐 편할 수만은 없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 뭐 불발된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건 없는 것이 뭐 G7도 대비 무대 차원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간 것이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이 중동 정세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 외교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면에서는 지금 G7보다는 중동 정세를 더 챙기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일 때문에 급하게 돌아간 거라서 아마 한미 관계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동북아시아 상황 속에서의 이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한 이 전략적 모호성의 외교의 전략을 좀 더 수립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제는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는 좀 종합적 입체적으로 풀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요. 미국이 더 급해진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니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너무 전 세계에서 좀 10만 원을 잃다 보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좀 지렛대를 가지고서 좀 외교에 있어서도 국익을 좀 우선하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처럼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좀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반 위에 외교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문제도 또 지금 크잖아요. 그렇죠. 그 상원의원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저격당해서 사망하고 이런 일까지 생기고 본인에 대한 시위가 지금 장난 아니고 예. 엊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워싱턴 DC에서의 군사 퍼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독재 국가 같다라는 아주 혹독한 비판을 지금 받고 있죠.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둘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듯이 관세 협상 이 부분은 상대적인 딜이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같이 연계된 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손해만 안 나면 더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불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잘했다고 보는 거죠. 절대적으로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몇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교 대상을 놓고 이제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지만 나머지 그 선진 각국의 정상들과 어떤 이해관계 큰 틀의 총론적인 이해 이런 부분만 서로 교감을 해도 굉장한 성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채팅 근데 보는 과정에서 한 번씩 계속 이제 두 분에 대한 칭찬글들이 계속 이제 채팅에 달려요. 두 분 좋아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상 같이 방송을 하면 특히나 이제 시청자분들도 꽤 계속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신영환 교수님하고 방송을 하면 제가 네. 좀 업혀가는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 워낙 내용이 많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아유 과찬이죠. 근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들 이제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스픽스를 응원하시는 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어도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앞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방안을 이제 이시바 총리 보좌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내밀하게 좀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어떤 의지가 좀 논의가 되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보좌관이 와서 어쨌든 이 대일 외교 방향성 그 기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왔다라는 형태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 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제 대일 외교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조로 해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얘기가 그대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네, 저는 뭐 한일 관계가 이게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예. 이게 정말 그동안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러 정부들이 여야를 거쳐가면서 뭐 진영 교체도 있으면서 해왔습니다만은 윤석열만큼 이렇게 한일 관계를 저는 망가뜨려 놓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예, 지금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를 망쳐놓은 거를 나열만 하라 그래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강제징용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생각이 나고 일본에 대해 가지고 이건 저자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이 일본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 일본의 엑스맨 아니야라는 그렇죠.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한일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거의 초굴종적인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의 관계는 저는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교류요 더 해야죠. 근데 교류 더 하고 일본과의 친선 관계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국민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일본과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일본이 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또 무장에 대해서도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먼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주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 굉장한 외교적 문제를 추가적으로 또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을 정말 하고 그 전에 정권들이 유지해왔던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인 외교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토대 위에서 일본과는 뭐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원칙 자체를 아예 다 훼손시켜버렸기 때문에 정말 지난 2년을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한일 지금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올해가 아마 옛날에 뭐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육사 뭐 해서 예. 6월 4일 그 1900 그게 65년인가 64년인가 뭐 육사 날짜하고 해가지고 왜 그때 학생운동 하듯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세대들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6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제, 양국의 경제 관계, 뭐 관세를 포함하여 경제 협력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협력체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성 있게 물밑 접촉이 많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기존에. 그리고 각종 원재료에 대한 어떤 그 관세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도 없는 협상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예. 소부장 우리가 다 기억하는 그 소재, 부품, 장비 등등 관련한 이런 협의들이 쭉 왔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로봇이나 AI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한일에서는 정치적인 아젠다보다는 만약에 이제 양자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다자회담 말고 양자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경제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질 거다. 그래서 경제적 미래 쪽으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쪽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여튼 이 한일 관계의 어떤 냉랭한 분위기가 지금 당장에 좀 이렇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이 한일 관계에 관련된 여러 메시지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이후에 이제 계속 풀려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외교를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실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실용이라는 걸 외교로 바꿔보면은 국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익 중심의 외교 그 전략을 아마 이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을 바르게 세우면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 많은 그런 그 교류들을 나눠간다면은 저는 뭐 일본과의 외교도 잘 풀어내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메시지도 보면은 이제 한일 간 어디까지나 협력인 것이지 뭐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는 동맹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던 윤석열 정권과는 확연한 좀 차별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들은 이제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매듭을 지은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외교 기조를 좀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뭐 일단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계속된 어떤 한일 관계의 변화가 좀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뜬금없기도 한 소식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사가 지금 또 화제인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 중심
심지어는 이게 대통령 중심이라고 하기도 참 뭐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중심의 막 패션 화보를 찍던 그 사진사를 보다가 이게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더 확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른 점은 대통령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인근의 어떤 함께하는 국민들 더 중심에 둔다든가, 또는 계시는 현장의 모습을 좀 더 주로 다룬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현장감 있게끔 하면서 대통령의 얼굴은 오히려 잘 안 나오는 듯한 사진들이 찍히는데, 이 사진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강연을 들으러 가면 예. 연사에 집중을 해서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송출되는 장면은 강사만 찍어요. 그럼 한 명만 서 있고 말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강연장에 몇 명이 왔고 또 강연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떠며, 사람들이 뭐 졸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열광적으로 집중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한다고 하면은 강사도 찍고 그 관중들도 같이 찍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은 오로지 윤석열 중심. 예. 그러니까 윤석열 주권 시대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주목받을 때는 또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대통령만 주목받는 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으면서도 오히려 주변이 더 주인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는 사진으로 보이고요. 저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얻는 정보량은 훨씬 늘어나죠. 아까 제가 강연의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강사 혼자 찍고 있으면 이게 인터넷 강의인지 뭐 5명 놓고 하는지 그렇죠. 5만 명 놓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들은 현장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저 사진사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는 사진을 내놓고 있고, 저게 저는 또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메시지가 상당하다, 저렇게 봅니다. 가장 대잡이 되는 그 사진들이 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이 뒷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굉장한 파격이다라고 했죠. 대통령의 뒷모습이 나오고, 즉 상대 쌍방향 소통에 있어서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대가 셀프 올리기의 시대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의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 모바일 미디어가 이제 발달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이에서 대통령 혼자 자기 김건희처럼 자기만 아주 포커싱이 돼 있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블러 처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대통령이 블러 처리처럼 또는 흐릿하게 나오고 주인공인 국민들을 포커싱해주는, 이건 굉장한 그 마케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국정에 반영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 교감의 시대입니다. 맘 이코노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힘 하면서 마치 이렇게 강요해서 뭐를 물건 팔듯이 이런 것들이 발달했었죠. 푸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교감 공감하고 자기가 느껴야만 클릭을 하고 구매로 이어지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서도 본인이,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이 마음에 동해야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말없이 교감하는, 그게 사진 한 장이 어떤 수백 마디의 말보다 훨씬 강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그러니까 사진사의 테크닉이라보다는 이거는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인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직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만은, 방송을 제작할 때도 거의 짜맞추고 하듯이, 거의 뭐 티키타카가 아니라 방송의 플로우대로 그냥 짜맞춘 대로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고요. 또 심지어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다, 조율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힘을 얻고 있고, 이제 소비자 주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이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그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면,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조작도 안 되고 어떤 방향으로 그냥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는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실성, 일관성, 이게 굉장한 힘을 갖거든요. 거기서 또 신뢰가 나오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에 제가 거는 기대는, 저런 식으로 개방, 공유, 오픈으로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어오고 참여하면서
더 많은 투명성과 진실성이 저는 힘을 가는 시대로 갈 것이다. 그게 국익 전체적으로 주는 효능감과 효능성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방향성이 뭐 사진 하나에만 비록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국내 정치, 뭐 외교,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아마 저기 확산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좀 바람직한 변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직한 변화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사진을 보면 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그 사진 한 장으로서 충분히 이제 국민들과 좀 교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좀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확실히 좀 확연한 변화가 있고 심지어 이걸 찍은 사진사가 원래 탱고 춤추는 걸 찍는 사진사였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탱고 춤추는 그 과정에서의 역동성, 그 안에서 또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번 또 이렇게 대통령을 찍는 모습에서 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사진사의 역량도 충분히 좀 뛰어나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예. 이재명 대통령 얼굴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그렇죠. 굳이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얼굴 예.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그 없으니까. 얼굴만을 계속 센터에 놓고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쵸. 저 사진도 보시면 저는 제일 보면서 기분이 좋은 게 저 가운데에 계시는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오른쪽에서 한 세 번째 계시는 분. 예, 예. 손을 딱 가운데로 모으고서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신데 아마 저 표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실제로 만난 분들은 아마 많이들 지으셨을 표정일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런 표정을 저도 보고 나면 아, 참 국민들께서 저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그걸 보면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상당히 저는 사진사분이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제 이제 전속 사진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들 원래 찍던 분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합류해서 사진을 찍어 가거나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인을 찍는 분이 아닌 분이 이렇게 또 찍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또 다른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사실 그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사무실 구성하고 인력들 이제 충원하면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아니 본인이 지난번에 외래 진료 받으러 갔을 때는 입원하지 않더니만 사흘 만에 갑작스럽게 깜짝 입원을 하는 소위 꼼수를 부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이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산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산병원이 암 전문 병원이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 병원 그냥 쉽사리 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위독한 수준까지는 가야 이렇게 바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는 위독한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그 병원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이거 특혜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일면 있는 거고 또 한면에는 저 병실로 도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우선은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좀 모범적이지 않은 학생들 예. 중에 일부가 꼭 학교 가야 될 때 되면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재판받으러 오는 재벌 회장님들 중에 걸어서 들어가는 분 거의 없고 다 링거 꺾고 환자복 입고 휠체어에 타서 그렇죠. 아니 정말 그렇게 와요. 그분들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특검이 시작이 되면 아마 뭐 수사받느라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의 일환으로 저렇게 이제 몸이 아프다고 스스로 좀 착시를 느끼는 거 아닌가. 저는 만약에 진짜 아프면요 치료 받아야죠. 치료 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검이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 전략이 뻔히 다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비난이 거셀 거고요. 뭐 아무리 아프다고 시효를 해도 저는 뭐 특검이 면제될 수는 없다. 그래서 참 어제 저 기사 보면서 역시 김건희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학교 갈 때가 가까워진 이상하게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아프진 않아도. 뭐 아프다고 하는 걸 놓고 참 뭐라고 우리가 조롱하듯이 얘기하긴 참 그렇지만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타이밍으로 보면 정말 그렇죠. 학교 갈 때가 가까이 온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병원에 입원할 때 그걸 이제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이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병동에 입원했다는 알고 있는데 뭐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김건희와 굉장히 가까운 의사를 주치의로 해서 지금 입원한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진짜 아픈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좀 화가 나죠. 예. 이 타이밍에 정말 장난치듯이 짜고 잘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듯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화가 나고 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하는 그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죠. 아마
계속 소환 요구 이런 거를 할 테니까 그게 이제 뻔히 예상되니까 쉽게 이제 퇴원을 안 할 거예요. 보나마나 금방 못 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방문 조사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까지도 유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이제 약간의 동정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최근에 동향을 들어보니까 둘이 별거 비슷하게 이제 떨어져서 숙박을 한 모양이에요.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에 있었고 김건희는 분당 쪽에 그 밑에 가서 누구누구 지인인지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윤은 술을 좀 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찍히는 사진을 보면 혈색이 나쁘진 않아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살도 조금 더 뺀 느낌이 있고. 근데 김은 진짜로 최근에 공황장애 비슷하게 굉장히 어떤 그런 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서 경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려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입원한 그 병동을 보면 그 증세로 간 병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정말 학교 갈 때가 가까이 와서 배가 갑자기 아픈다든지 어떤 꾀병 성격이 아니겠냐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후타스님께서는 최신교수 신변님 나오셨다고 하면서 두 분은 너무 좋다고 이제 또 말씀 주시면서 소중한 또 슈퍼챗 후원을 또 주셨고요. 그리고 채팅 중에선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무슨 병이 도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지땡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꾀병의 한 하부 유형이에요. 꾀병의 하부 유형으로 이제 그런 병들이 꾀병의 하부 유형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프면 당연히 치료 받아야 되는 건데 자꾸 그 본인이 그동안에 대통령까지 지냈고 또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망쳐놨잖아요. 그럼 거의 다 범죄 혐의란 말입니다. 근데 죄를 졌는데 본인은 그 수사나 그 죄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열애받아야 된다. 내지는 저렇게 꾀를 써가지고 열애가 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저는 그 오만함은 부셔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알길래 국민 주권을 어떻게 이해하길래 저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죽을 정도 아니면 나와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재벌 회장님들도 다 링거 꽂고 환자복 입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뭔데 무슨 지금 아직도 영부인으로 좀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영부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에도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우리가 콜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있는 곳으로 와. 그 모처로 가가지고 그 김건희 핸드폰을 뺏어야 되는데 검사폰을 뺏었어요. 경호라는 이유로. 그렇죠. 즉 그걸 또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환상이 있다면 깨 나와라. 그건 망상이다. 저래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특검 이전에라도 지금 샤넬백이라든지 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도 지금 검찰이 쫓고 있고 실제로 이제 당장이라도 소환할 태세로 세 군데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 이전에도 다 같이 걸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엊그제 그 검찰총장이 비아폰을 썼다라는 게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혹시나 김건희와 통화한 건 없을까라는 의구심도 당연히 가져볼. 아니, 김건희도 비아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폰이 있었고 비아폰이 있다고. 국정원장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뭐 누구랑은 안 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들죠. 그래서 점점점 이제 본인이 뉴스에 거론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좀 사라지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본능 자체가 센터 본능이잖아요. 항상 사진을 보면 항상 센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은 센터가 아니잖아요. 사이드잖아요. 그 무조건 센터 본능이고 하기 때문에 그 힐건이 프로젝트라고 오죽하면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 이름도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사라져 있지를 못합니다. 난갑병의 아주 대표적인 적이었죠. 다음번 힐건이 프로젝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음번 대통령은 난가 오다가 이제 아니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아마 마음의 상실에 따른 그 마음의 병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공황장애 기질이 있을 수는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뭐 공황장애나 아니면 이런 정신적 극도의 우울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구름 위에 떠다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했을 때 오는 그 공허함 상실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지금 온 병이기 때문에 그 까불까불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법의 단죄는 따라온다. 그거 모르고 까불었으면은 더 처벌을 세게 받아야죠. 어떻게 그렇죠. 겁대가리 없이 그동안에 남편이 검사하고 검찰총장이면 그게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수한 검찰총장을 봤지만 김건희 같은 배우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대통령 영부인도 우리가 그 많이 경험해봤지만 저런 사람은 김건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까불까불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책임도 못 질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범법행위를 매일 일삼았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 포탈에 이제 검색 1위를 기록한 경향 뉴스 뭐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취향이 확인되자마자 선물이 쇄도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생일을 전해서 생일이 9월 달일 거예요. 그 취임을 5월 달에 했잖아요. 2022년 예. 5월 9일 날 5월 10날인가 취임시켰죠. 그러고 나서 생일 전후가 돼서는 완전히 피크였다라고 이제 증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증언을 해주신 분은 아주 자주 김건희를 본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그 얘기도 하잖아요. 본인이 이거 선물 교환을 하는 것도 본인이 간 적도 있다 얘기를 하고 더 충격적인 게 이제 거기에 윤핵관 핵심의 부인도 선물을 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윤핵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대충 한 3명을 찐 윤핵관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예, 예.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부인이에요. 정진석은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왜 그 정도 찐 윤핵관 뭐 이러면 선물 주고받고 이러진 예.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완전 이너서클끼리 뭘 예. 뭐 선물까지 그런 일종의 뇌물성의 선물을 하고 이럴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받았다. 아. 그러니까 좀 전에 신 변호사 표현대로 하면 막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게 뭐 영부인으로서의 채통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뭐 시정 잡배들이 하는 행위 이상의 행위를 다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휘두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흔히 누가 선물을 작은 거 커피 선물 이런 것만 쿠폰 하나만 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나 그냥 받고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또 선물을 똑같이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이 사람 거의 뭐 무슨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창고가 있다는 둥 별의별 설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런 정도로도 좀 전에 신 변호사 표현대로 겁이 없이 산 거죠. 그야말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병원입니다. 예. 그 결과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선물 얘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찐윤이 아닌데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찐윤이라고 이제 그 논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축으로 말씀 주셨던 세 사람을 비롯해서 그밖에 이제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원래는 이제 윤석열과 어떤 소통이 없었던 사람들이라서 그 친윤 그룹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샤넬백을 선물해주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 이제 주진우 기자가 뉴스공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 공천할 때 어디 세 군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 하는데 후보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가 바뀌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딜까? 뭐 공관위원장이 다 알아서 자기 혼자 바꿨다 이러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꾸도록 만드는 그 힘의 원천 주문자는 누굴까? 그러면 그렇죠. 국민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따가 주진우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서 누구 저기로 누가 바뀌었는지를 붙여졌는가.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이제 뭐 하다 여러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샤넬 카르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좀 희한하다고 근데 생각이 이게 뭐 들기도 설레가 하고요. 되겠습니다만은 그 군도 가보면은 남편 계급에 따라서 배우자들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 검찰 올로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마 19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검찰총장의 배우자에게 이제 호피무늬 코트나 뭐 여러 가지 고가의 밍크 코트 사다가 바치면서 사실 뇌물이죠, 그게. 네. 그래서 그걸로 과거에도 그랬던 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참 김건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에 이제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끝판왕인 건데 저는 뭐 다 뇌물로 저건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 저는 직권 남용의 행태의 공범으로 가담한 거니까요. 뭐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속 시원한 말씀 여러분들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광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죠. 그래서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인터넷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그리고 죄송합니다.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단 한 건도 없이 이 보안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 하나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광고할 때마다 자꾸 절어요. 죄송합니다. 어렵죠, 광고가.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광고 있죠. 스픽스몰 광고입니다. 자,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젠 더블로 가야죠.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입니다. 자, 오늘 스픽스에서만 또 공동구매 특가로 쏘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자, 이 소팔메토 고함량의 옥타코사놀까지 들어간 건 반칙이라고 하죠. 자, 체력이 떨어졌다는 말 이제는 하지 마시고 딱 한 캡슐로 여러분들 다른 아침을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많은 구매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